대단한 종합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페이지 8-1번이에요. 9번은 좀 이따 하고 8-1번부터 먼저 붙여서 봐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작품은 김춘수의 꽃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그 언어 영역은 문제를 풀 때 국어죠. 본문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사실은 최대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에 쭉 읽고 많은 걸 기억해서 뒤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약간 집중해서 읽으면서 중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좀 계속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도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을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기.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일련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전에,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몸짓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 유의미하지 않다, 무의미하다 라는 무의미하다, 존재가 가치가 없는 이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행동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꽃은 앞에 것과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지죠. 헷갈릴까봐 이렇게 할게요. 얘는 유의미한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특별한 고유한 존재의 본질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본질, 나다운, 나만의 특별한 이름을 불러주세요. 수많은 것 아니고 나의 특별함을 인정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유의미한 존재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나에게 너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번에는 나도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로 이야기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였는데 나가 우리라는 말로 확장이 되고 있죠. 뭐가 확장이 되고 있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뭐가 되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몸짓에서 눈짓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눈짓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모두 같이 유의미한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앞부분에 나왔던 몸짓, 이거는 무의미한 존재를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나를 한번 볼게요. 아니 친구들이 찾고 있어. 친구를 찾고 있어. 나는 길들인다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 야, 어린 왕자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걸 잊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단절에 관한 얘기다. 그죠?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야. 넌 나에게 아직은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의미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넌 역시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니까. 그러면서 너에게 나도 수많은 여우 중에 다른 여우와 상관이 없잖아. 다를 바 없잖아. 무엇에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의미한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제 좀 알 것 같다. 꽃 한 송이가 있었는데 그 한 송이가 나를 길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옆에 그림이 나와 있어서 바로 한번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하나의 몸짓이었던 그 무의미한 관계가 이제는 꽃이라는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는 길들인다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전에는 무의미했었는데
필요하지도 않았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뭐였어요? 뭔가 특별한 필요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길들인다, 요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3번 한 김에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가에서 나가 그 일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건에 맞춰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관해서 풀게요. 하나의 몸짓이 꽃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문장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렇게 볼게요.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여기에 하나의 몸짓의 의미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이름을 부른 뒤에는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 볼게요. 쓰고 보니까 여기 나와 그의 관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고 여기 좀 집어넣어야겠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그는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이름을 부른 뒤에는 나에게, 그는 나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여기에 이 그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를 찍는 건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다음은 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촉각적 심상이라고 하면 뭐 따뜻하거나 온기가 느껴지거나 거칠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작품에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꽃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없고요. 소망을 간절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뭐뭐 하고 싶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다와 나와 라예요. 간절하게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렬히 소망한다는 뜻이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한 번만 얘기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되고 싶다라는 단어, 되고 싶다라는 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짧은 시에. 이게 간절함을 드러내는 말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한 어조를 물어본다면 뭐뭐 되고 싶다, 요거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번으로 갑니다. 가에 나타난 화자의 바람이에요. 화자의 바람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서로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게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죠. 4번으로 넘어갈게요. 나의 A에서 이 중에 기억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1을 보시면 여기 있다. 기억은 일단 꽃이고요. 우리는 유의미한 존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는다. 이건 유의미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정도로 얘기하죠. B에 수없이 다른 많은 아이 무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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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유의미하다. 그죠? 이 여기가 되겠네요. 짜잔, 요렇게 5번 가볼게요. 보기는 나에 이어지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가에 사용된 표현을 사용하여 조건에 맞게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나를 길들여줘.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쵸? 가에서 길들이다와 의미와 유사한 행위는 뭐였어요? 이름을 부르다. 요게 나타나는 행위였고요. 뭐뭐 해줘 라고 끝맺는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나의 이름을 불러줘. 선생님, 저는 조금 더 특별하게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라고 쓰면 돼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줘. 라고 라고 쓰고 보니
시적 허용이 되었던 이 알맞는을 우리는 알맞은으로 제대로 바꿀게요. 그래서 나의 특별한 것에 절맞는 나의 본질에 별맞는 이름을 불러줘.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꽃을 읽고 난 뒤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표현한 거 아름답게 느껴졌어. 좋아. 눈짓과 몸짓이라는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한 거 좋아.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의지적 고난에 관한 얘기는 조금 안 나오지 않나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시를 인용하면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라는 뜻이 되니까 적합해 보입니다. 미나, 우리 모두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은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사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아 우리 서로에게 관심을 좀 가집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이네요. 한번 볼게요. 북한산 자락에서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많은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예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네의 아름다움도 얘기를 하고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얏, 얏. 많을 사자 쓴 거예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두 명의 예술가를 소개할게요. 그걸 얘기하려고 긴 서두를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름답고 예술적인 우리 동네에 예술가가 사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두 명의 예술가가 만드는 작품 어떤 것이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뒷이야기에 대한 추측을 하게 하죠. 계속 한번 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데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데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예술가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술가는 김밥 아줌마였어요. 우린 잘 알고 있죠.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더라?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김밥이 잘 안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김밥을 말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하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낸다고 얘기를 하죠. 몰두하면서 일을 하신다. 그쵸? 그이는 파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나의 생각이 나타나는 부분이었어. 언젠가 김밥 파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는데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되게 짜증냈나 보다. 주문한 김밥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좀 귀엽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익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 맛이 환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줌마의 김밥 맛이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줄로 진술을 하고 있네요.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이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평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온갖 야채와 과일이 최고랍니다. 빵떡모자 아저씨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고의 품짓말을 고질하고 있다는 장산에 대한 그의 소신, 자신의 생각, 실제 있어도 가히 틀린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만큼 좋은 작품, 좋은 물품들을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이는 오리 하나를 사는 손님이라도 어디에서 샀는지 외체 상품인지를 일일이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죠.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막 좋아해요. 그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간 고구마가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꿀고구마였는지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게 자기가 판 게 꿀고구마였는지 엊그제 사간 배추로 사간 김치가 연하고 사근사근한지 괜찮았는지를 확인을 한대. 자기가 판 물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계속 확인을 하는 아저씨의 모습, 책임을 지려고 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장사고 뭐고 없이 규명에만 매달린대요. 응? 무슨 말일까? 그곳의 본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대요. 고구마가 달지 않은 게 삶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매시장에서 떼온 자신의 안목이 모자랐었는지
속 시원하게 판가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바로 주홍트럭의 아저씨, 빵떡모자 아저씨입니다. 이거 막 되게 진상처럼 보시면 안 돼요. 막 계속 물어보면서 막 꼬치꼬치 해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를 포인트로 봐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김대호 씨 나오네요. 네, 제가 전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가 전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말 좀 천천하고 느리게. 물론 사무실 안은 당장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그 일로 이제는 김대호가 아니라 전대호라는 별명까지 하나 더 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대호 씨가 내가 김대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는데 세련되게는 김대호입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전대호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는 한 번 실패를 끝으로 더 이상 김대호 씨를 고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저는 잘 어울려요. 원래도 길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순박한 태도. 그죠? 뭔가 꾸미지 않는 순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길다. 정말이다. 그는 길고 느리다. 진실을 말하자면 뭔가 사실이 뭐 얘기를 할 건가 봐요.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뻥 빠진 세상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대호 씨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이 글은 앞에 읽었던 소설인데요. 소설. 소설은 갈등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뚜렷한 갈등이 없이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이 관찰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맞아요. 서술자 나가 인물들을 관찰하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었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따뜻한 시점 완전히 드러나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찬적이고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인물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서술을 잘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갑시다. 이 글에 대한 나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주변 사람들 세심하게 성찰을 해서 김밥 아줌마와 야채가게 아저씨를 예술가로 등극시켰습니다.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를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락을 다 썼고요. 김밥 모자 아저씨와 짱짱 모자 아저씨를 예천하고 있었고요. 느리고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한 일이다 김대호 씨에 관해서 표현을 하죠.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이서우라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8번의 답은 5번이요. 다음으로 갈게요. 9번입니다.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를 자신에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라고 소개한 까닭이 뭐냐를 물어보는데 공통적인 삶의 태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인물의 공통적인 삶의 태도를 앞부분하고 여기 요렇게 찾을 수 있죠. 요 공통적인 태도를 얘기를 할 때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예술에 몰두한다라는 내용을 옮겨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다평이니까 주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사람은 이라고 할게요. 두 사람은 여기서 두 사람은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를 말하죠. 매일같이 이렇게 앞에 나오는 문장을 조금 정리해서 써보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두 사람이 받는다면 어머 내가 예술가래 약간 뭐 이런 되게 즐거울 것 같네요. 10번 한번 볼게요. 나와 가상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보기 안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맛있고요. 집중해서 만들었고요. 정성을 쏟았고요. 목적으로 돈 벌 목적이 아니라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재료 또 맞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다. 그쵸? 어떤 재료일지. 근데 왠지 좋은 재료를 쓸 것만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하네요. 본문엔 나와 있지 않아서 유추할 수 없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빵떡모자 아저씨의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뭐였냐면 오이 하나 최상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에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파는 물건이 저렴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고의 물건이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네.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요것도 뭐 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파는 물건은 최고여야 해요.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12번. 디귿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김대호 씨의 성격이에요. 디귿은 여기 낙천적이고 순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게 적합해 보입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나 단어 뜻 모를까봐 낙천적인 거는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세상을 좀 즐겁게 보는 걸 얘기를 해요. 즉흥적인 거는 순간적인 감정을 말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감정. 보수적인 것은 새로운 것에 반대하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걸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복 디자인 바꾸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의존적, 타인에게 기대려는 성질을 얘기하고요. 소극적,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뭔가 받아들여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벌어보고 있는 느낌을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 것 같지만 혹시나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A를 살짝 볼까요? 쭈쭈쭈쭈 갔더니 A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 맞고요.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 두 명의 예술가를 말하려고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면이 조금 어지럽겠다 얘들아.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밥 아줌마에 대한 나의 불만이 일단 없었는데요. 그쵸? 이거 다 무조건 3번이다. 빵땅모자 아저씨 자신의 일에 자부심 맞고요. 나의 평가인데 근데 그래도 돌다리를 구부러져 보러 갑시다. 시 한번 볼게요. 파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밥을 마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래 김밥 아줌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불만은 아니라고 그냥 김밥 아줌마의 모습 몰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C. 네, 맞아요. D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에서는 자신의 트럭 안에서 온갖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부심이 차고 넘치는 거. 빵떡모자 아저씨의 자부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E는 진실로 이런 사람이 있는 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대호 씨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네요. 자부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평가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요. 다음으로 갈게요. 이건 더 읽어보기에 어머니의 이슬털이 어머니는 왜 이슬을 털었을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아빠가 지금 소설 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어릴 때 착실했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빠의 과거 얘기를 하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는 가끔 학교를 빼먹었고 멀어서 가다 말고 그냥 산에서 보내고 온 적도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빠의 어린 시절 일탈에 가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학교에 가기 싫었다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는 현재의 이야기인데 뒷부분에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쵸? 현재의 이야기 속에 과거의 얘기를 쏙 담고 있는 거. 우리는 요거를 액자 같다고 얘기를 해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날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고요. 왜 안 가냐고 물어서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학교를 재미로 다녀? 이러면서 등짝 스매싱 날라오겠죠. 어린아들이 그러니 어머니가 한숨이 나왔을 거래요. 그래도 갈아입어 안 가. 그전에는 나는 그 시절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대요. 만만히 보아서가 아니라 동네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는 존댓말을, 어머니에게서는 다들 반말로 했어요. 저도 좀 안 가면 이렇게 잘하다가 이 다음에 농사 지을 거야. 애미가 신장로까지 데려다 줄게.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아들이 옥신각신 하고 있네요. 몇 번 옥신각신 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걸 보니 나가 되게 착하다. 그러지 없었던 것이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대요. 이걸 봤다는 게 이쁘다. 나는 잠시 전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넣어서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다니까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 새로 난 길까지 데려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내어주는 가방을 도로 받았습니다. 이제 혼자 가 할 줄 알았는데 뒤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슬 맞췄어.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정도로 산길이 좁았고요. 풀잎이 우거져서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어요.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록조록 이렇게 달려 있었죠.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에 길에 관한 설명을 하고 두 발과 지게작대기를 이용해서 내가 가야 할 살길의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게작대기의 역할이 보였다, 그쵸? 어머니의 몸빼자락이 이슬에 흥건히 젖었어. 어머니의 발도 젖었고 지게작대기도 젖었어. 그런데 뒤따라가는 내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건 아니었어. 엄마가 털어준다고 해도 뒷사람 완벽하게 털리진 않잖아요.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남은 산길을 30분도 넘었대요. 어머니의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어요.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때국이 찔꺽찔꺽 발목으로 올라왔어.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새로운 길에 와닿았습니다. 신장로. 엄마는 이거 신으라 하더니 품속에 놓은 새 양말과 신발을 갈아 신겼어요. 이거 양손에 들고 또 책가방도 들고 이것까지 챙겼어. 이거 진짜 엄마의 정성이다. 그치?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마음먹고 준비한 것 같았어요. 발 젖으면 더 가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매일 떨어줄게. 그러니까 딴 데로 가지 말고 학교로 가. 중간에 세지 마. 그 자리에서 울진 않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와닿았겠지, 그치?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약간 들지 않았을까?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나는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나 이제 혼자 잘할게.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다음 날부터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다라는 뒷문장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걸 받아줍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다시 이제 외화 이야기로 나왔다. 그쵸? 내화에서 외화로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안의 이야기를 안내자를 써서 내화라고 하고요. 바깥 이야기를 바깥 외자를 써서 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얘를 외화라고 얘기해요. 이 작품의 외화는 어른이 된 나이고요. 현재의 나이고 내화는 과거의 나죠. 어린 시절의 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액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와.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주신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보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는 지나온 길 고비마다 이슬을 떨어주셨어. 아들은 어른이 된 뒤에야 어머니가 떨어주시던 이슬더리의 의미를 알게 됐어. 아들의 길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겠죠. 아마 떨어내준 이슬만 모아도 내가 온 길에 뒤에 작은 강을 하나 이루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가 자라온 이 계절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그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아주 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들아, 나는 그 강을 이제 이슬강이라고 지으려고 해. 실제로는 없는 강이요. 그러나 이슬강에는 세상엔 없지. 오직 내 마음 안에만 있어. 어떤 마음이냐면 아빠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주시던 할머니의 연세가 올해 74인데 할머니는 잊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빠한테는 그 길이 이제까지 아빠가 걸어온 길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왜? 엄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안타까워. 엄마의 헌신이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철없던 시절을 후회해서 아픈 길.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처럼 너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런 엄마가 되어줄게
할머니가 되어줄게. 할머니같이 그런 아빠가 되어줄게. 너에게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아빠가 되어줄게. 너를 위해 헌신하는 아빠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린 날 나는 그 길을 걸어 나오며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바라봤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갈 길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항상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아, 길은 그 자체로 인생이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온 그 자체가 인생인데 그것을 걷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란다. 각자의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인생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확장을 시키고 있었어요. 위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 어른이 된 시절 이야기와 또 안 이야기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직접 경험한 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수필이니까.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 뭐뭐 하는구나, 뭐뭐란다, 뭐 이런 걸 써서 친근감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글쓴이가 어린 시절 경험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요. 회상은 돌이켜 생각해 본다 라는 뜻이에요. 이 글에서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아빠는 소설 쓰는 작가, 자주 결석했다고 했고요. 집이 멀었죠. 되게 멀었었어. 할머니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반말을 쓴 건 아니고요. 우리 동네 애들 다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답은 4번이네요. 학교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슬을 털어주는 일도 하셨습니다. 16번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심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이 뭘까요?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게 하는 부분이요. 여기 어머니 행동에 뭘 실망을 일이 뭐가 있어. 차라리 감동했어. 괜찮아. 엄마가 부끄럽니? 엄마 행동하니 너무 거부스럽니? 정성이 헛되게? 아니야. 나는 안 받고 안 할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 와가요 여러분. 힘내요. 18번 가기 전에 17번 니은이 무엇인지 15자 내외로 쓰라는데요. 봤더니 니은아 어디 있니? 보자 이슬강. 그쵸? 얘가 니은이죠. 아닌데 여기 있다. 찾았어. 여기가 니은이네요. 어머니가 떨어주시던 이슬더리의 의미. 15자 내외로 쓰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길게 쓸 수는 없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슬터리.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뭐 이런 거죠. 자식으로 조금 확대해서 적어볼게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번이요.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A를 봤더니 뚜뚜뚜뚜 5월 어느 날이었을걸? 그쵸? 기억이 나. 여기 있다. 5월 어느 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과거의 시간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외부 이야기에 외부 이야기에 시간을 보여준다고. 잡았다 요놈. 외부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부 이야기는. 이슬터리를 해도 옷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B에 나타나나요? 네, 여기에 젖었다. C는 뭔데? C 여기 이거 뒤인데요. 새양말과 새 신발. 어머니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 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길에 이슬터리가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옷이 젖었다. 정성을 보여준다. 운동화.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다. 여기까지. 이슬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있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밑줄 그은 부분에는 이슬강 여기 있었다. 그쵸? 아까 봤던 기억이 나요.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에 담겨있는 나의 마음은 어떤 조건에 맞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고려해서 나의 마음, 뭐뭐하는 마음의 형식으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은 가에 담겨있는 가가 아들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너도 이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들이 그런 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이슬강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잖아. 그러면 내가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쓰면 되겠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어머니가 나에게 큰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나도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싶다. 이렇게 주고 싶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에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뭐뭐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도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항상 다 쓰고 나면 조건에 맞게 적었는지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20번 이 글을 읽고 나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힘들게 학교를 다녔으니 나가 조금 안타까웠어. 생각할 수 있죠. 아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졌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준 부모님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글쓴이에 내가 엄마를 대신 살아야지. 엄마 나만 믿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